안녕하세요. 현재 위치는 와이오밍주 락스프링스라는 타운에 있는 플라잉 제이라는 트럭스탑입니다. 어젯밤 여기서 하룻밤 잤고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샤워나 하고 아침 요깃거리를 한번 찾아서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키오스크가 없나? 여기 있네. 샤워. 샤워. 포. 이런 남바가 안 좋은데 오늘. 샤워 포라 그랬죠 조금 전 안내 방송에. (40848) 오늘은 샤워를 깔끔하게 하고 맥모닝이 캐나다 티모튼 블랙토스트 샌드위치보다 영 부실하네. She's paying, I wonder what money she's using to pay for the rent. Maybe it's still, it ain't free. I'm waiting for it to go on sale at the rental place. You know they had the TV on. 아이고 막 트럭스탑만 오면은 게으름이 자꾸 늡니다.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해야 되면서 뭐 한다고 차에서 사부작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러네요. 이제 출발을 해봅니다.
아침에 깔쌈하게 샤워도 하고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으로 허기진 배도 살짝 채우고요. 차에 와서 신선한 커피도 한 잔 먹고 프리트립을 마치고 조금 전에 기분도 상쾌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늘이 꼭 가을 하늘 같습니다. 맑고 청명한 게. 네, 오늘 출발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만 4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에 15,000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이 제 채널에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제가 그동안 뭐 인사도 한번 제대로 못 드렸네요. 오늘 이 영상을 빌어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표해드리고 싶은데 거리는 너무 멀고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일단은 립 서비스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은 뭐 한국에서 캐나다로 한번 와보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트럭 드라이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5,000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15,000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그런 정보나 그런 지식들, 그런 상식들을 그 영상 아래 짤막짤막한 이렇게 댓글로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진짜 내가 너무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이고 아는 만큼 세상이 자기 눈에 이렇게 펼쳐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한 게 뭐 지금은 후회보다는 조금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제 하루 일과가 정말 시간이 잘 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그렇게 길게는 안 하거든요. 하루에 평균 촬영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설픈 솜씨지만은 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려고 노력들을 나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요, 제게 제 채널에 이렇게 구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 어떤 점들을 가장 궁금해 하실까, 나름대로 제가 그 대충 그러니까 숫자적인 그런 통계를 이렇게 뽑은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한번 쭉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 맨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노? 그러니까 어이 디젤 집시, 어찌 해갖고 뭘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니처럼 그렇게 트럭 드라이브를 거기서 할 수가 있겠노? 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좋다 그러면 거기서 트럭 드라이브 하면 뭐 먹고는 살만하나? 니 수입안 공개해봐라. 아무튼 뭐 그런 질문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제 뭐 3번째 질문 같은 것에서는
세 번째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뭐 과연 살만하나, 그거가 한국보다 뭐 나은 게 뭐가 있노,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좀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영상 제 채널 초반에 캐나다에 오실 수 있는 방법, 뭐 오시는 거는 그냥 티켓 끊고 비행기 타고 오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못 가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와서 뭐 어떤 다른 직종을 가지신 분들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했던 거는 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캐나다 와서 트럭 운전밖에 안 해봤습니다. 다른 거는 뭐 해볼 생각도 안 했고 뭐 기회도 없었고요.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트럭 운전을 해보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뭐 요 시점에서는 어떻게 뭘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 시점에서는 뭘 어떻게 하셔야 되고 뭐 그렇게는 제가 영상을 뭐 제작까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뭘 준비하시고, 우선 한국에서 영어는 기초를 조금 이렇게 다지 놓으시고, 영어 점수를 요즘에는 확보를 해야 이민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와가지고 실제로 뭐 회사를 찾는 방법, 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는 못 해드렸는데, 이제 굵직굵직하게 메인 이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갖고 와야 된다. 근데 제가 드리는 그 말씀도 100% FM이 아니고 일단 뭐 100% 정답은 아닙니다. 이민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 환경, 아무튼 그런 조건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이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뭐, 야, 나 일단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 너희 나라가 살란다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일단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민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여건, 환경,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조건들에 맞춰가지고 잘 접근을 하셔야 실패 확률이 조금 줄어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인 굵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연 캐나다에서 트럭 드라이버를 해서 먹고는 살만한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죠, 그게.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외국을 처음 나오시는 분이든 아니면 외국을 좀 이렇게 왕래를 하셨던 분이든 간에, 그런 분들이 외국에서 초반에 누구나 갖는 생각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옛날에 제가 예전에 그 여행 작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외국 여행 작가인데 그 작가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정말 와닿는 그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어떤 다른 나라나 다른 환경에 이렇게 거기에 딱 속해지면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 처음에는 비교 분석을 한답니다.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비교 분석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얼마 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불을 번다. 그러면 10,000불 지금 환율 얼마야? 1달러당 850원. 그러면 한 달에 850만원 버네. 그렇게 계산을 머릿속으로 누구나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가진 생활 습관, 문화적인 그런 습관, 모든 게 대한민국이라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습득해가지고 그 생활 방식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맞춰져 있는데,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생각은 자꾸 한국 쪽으로 자꾸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초반에는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지나가지고 한 2, 3년이나 3, 4년 정도 지나버리면은 이제는 현지 물가를 이제 현지에서 자기가 실제로 이제 느끼고 와닿는 그 물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캐나다에서 얼마 번다. 그러면 그건 캐나다에서 벌어가지고 캐나다에서 쓸 거기 때문에 캐나다 전체 물가를 보고 캐나다 전체에서 받는 혜택 보고 그런 걸 보셔야지.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런 습관들을 전부 다 한국에다 비교를 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신문에서 본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캐나다에서 평균 직장인들 그러니까 캐네디언들 그러니까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전체 직장인을 통계를 내놓은 거겠죠. 그 사람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5만 불인가 6만 불이 채 안 되더라고요. 세전소득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중에서 한국 분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를 하시거나 그러면 영주권을 갖고 계시거나 워크 퍼밋을 갖고 계시거나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직장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한국인 중에서 57%인가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세전소득이 3만 불 중반대인가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서 $10,000 이상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왜 그렇게 날까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한국에 아직 머물러 계신 거죠.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여기 와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방인으로 평생 남을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지만은 또 주류 사회 그러니까 요 캐네디언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생활하고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문화에 조금이라도 흡수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은 아이고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한국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살련다. 우선 그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서 오는 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언어겠죠.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한국 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은 또 흔히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눈에 이렇게 먼저 들어오고 먼저 듣게 되고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풍경들을 보면은 대다수의 한국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장은 오너도 한국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몸은 캐나다에 있는데 주류 사회에 흡수되지를 못하고 또 다른 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렇게 대개적으로는 보면은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언어도 현지인들 네이티브들 못지않게 이렇게 유창하시고 나름대로 그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수인 분들이고 우리는 평범한 민초들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는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트럭 드라이버를 하면은 얼마나 받고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다 하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근데 제가 통상적인 평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주마다 최저임금도 다르고 주마다 임금 소득 수준도 다르고 그렇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우선 지금
저는 캐나다 와고 3개 주에만 살아봤거든요. 처음에 마니토바 주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스카추안 주에서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지금 뭐 BC로 온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BC일 경우에는 우선 시급을 말씀드릴게요. BC가 최저임금이 12불 뭐 70인가 뭐 작년에 올랐다더만 아무튼 13달러가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트럭 드라이버는 최저임금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데, BC주 같은 경우는 아마 스타트 페이가 시작, 그러니까 초임입니다. 초보자들 시작 페이가 21달러인가 될 겁니다. 시급으로 21달러 정도 받을 거고요. 알버타가 아마 한 4, 5달러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 거고, 그 나머지 사스카추안, 마니토바 저런 데가 2, 3달러씩 될 겁니다. 처음 일을 시작해갖고 트럭 드라이빙을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경력이 20년 되시는 분이 캐나다에 오더라도 첫 시작은 그 단가에서 밖에 시작을 못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가진 경력은 캐나다 오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이라는 거는 어떤 그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페이, 내가 얼마에 계약을 한다 하는데, 우선 거기서 경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페이가 나는 한 35달러로 일단 계약했다 하면 그거는 저 경력을 다 인정받고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력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그렇다고 아예 대형 트럭이나 이런 트레일러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취업이 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해외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취업될 확률이 높겠죠. 입장 바꿔놓고 예를 들어 내가 캐나다의 운수회사 그 채용 담당자인데 예를 들어 2명이 지원했는데 한 사람은 경력이 전무하고 한 사람은 어느 정도 경력이 조금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왕 뽑을 것 같으면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해외 경력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는 바로 그 실제적인 그러니까 페이 문제,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인정을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봉으로 이제 따져볼게요. 이제 그 페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트럭 드라이버는 아월리 페이가 있고 페이 퍼 마일이 있거든요. 마일당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월리 페이는 말 그대로 시급이죠. 시급은 저 시티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시내 같은 데는 교통 체증도 있고 시간이 예를 들어 1시간에 60마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의 시급으로 페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티나 숏홀 같은 경우도 시급으로 페이 받고요. 장거리 트럭 드라이버들은 마일당으로 페이를 받습니다. 마일당으로. 아마 BC 같은 경우 초보자들이 마일당 45센트 정도 될 겁니다. 마일당 45센트 정도. 그러니까 평균 장거리 트럭 드라이버들이 그 한 달 30일을 일을 했을 때 집에서 와가지고 뭐 한 4, 5일씩 쉬고 그래가지고 평균 한 달에 한 2, 3일을 일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산을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됐을 때 평균 한 달에 달리는 거리가 12,000마일입니다. 12,000마일 정도는 달려야 그 회사가 제법 괜찮은 회사고 그 드라이버도 제법 일을 맡겨놓으면 알아서 하는 드라이버라고 그렇게 회사도 판단하고 또 드라이버도 회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아무튼 그 기준선이 12,000마일이거든요. 12,000마일이면은 2만 킬로에서 조금 빠지죠. 19,000한 600km나 19,800km 정도 될 겁니다. 그죠? 한 달에 그 정도 달렸을 때 12,000마일 달렸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45마일당 45센트를 받았을 때 한 달에 평균 12,000마일을 뛰면은 한 달 세전 소득이 5,400달러 정도 되죠. 5,400달러를 곱하기 12 하면은 한 해 연봉이 나오는데 아마 65,000불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조금씩 수당이라 하는 게 조금씩 있거든요. 어떤 상하차비라든지 이제 컴퍼니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뭐 회사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번 로딩, 그러니까 한 번 상차하고 하차할 때마다 20달러인가 25달러 정도 받고, 그리고 뭐 제대로 된 회사 같으면은 웨이팅 타임도 다 페이를 다 받고, 요즘에는 뭐 저는 작은 회사들에서는 레이오버 같은 건 아예 그냥 뭐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레이오버도 좀 이렇게 페이도 제대로 받고, 그런 회사 같으면은 한 달에 세전소득이 6,400달러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되죠. 그런 걸 제하더라도 한 달에 한 3,400달러 정도는 수당이 이제 포함되어 나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계산된 게, 이제 BC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년 연봉이 트럭 드라이버들이 초보자 초임이 한 최소 7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전체 직장인들 연봉이 5만 불인가 뭐 6만 불인가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월등히 더 높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트럭 드라이버가 그렇게 초고소득 직종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소득 직종은 분명히 맞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초보자들 의미고요. 경력이 이제 한 5년 정도에다가 무사고 경력 증명서에 무사고, 그리고 드라이브 앱스트랙,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 그 뭐라 하면 한국말로 뭐라 하죠, 그 운전면허 일단 스티커 몇 개 받고 뭐 속도 위반 몇 개 했다 하는 걸 갖다 영어로는 앱스트랙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앱스트랙 상으로 어떤 그 뭐 범칙금이나 그런 게 받은 것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깨끗한 드라이버다. 이제 그런 거 같으면은 경력이 한 5년 정도만 되시면은 아마 어떤 회사에 밀어 넣어도 다 어서 오십시오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여기서 말하는 어떤 회사라 하는 건 자기가 했던 그 일하고 유사한 직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트럭 드라이버라는 거는 뒤에 어떤 트레일러를 달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180도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던 플랫베드하고 지금 하고 있는 리파, 그러니까 냉동 트레일러, 이것도 일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고 하지만은 뭐 핸들 잡고 운전해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운전해 가는 것도 조금씩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베드 같은 경우는 오버사이즈 싣고 그래 되면은 이제 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일단은 뭐 앞뒤로 선 그 뭐 파일로트 트럭들하고 무전도 주고받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일몰 이후에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하여튼 뭐 아무튼 그런 퍼밋 상황에 이렇게 뭐 지켜야 될 규정도 많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플랫베드하고 요런 리파나 뭐 드라이브앤하고도 또 거기서도 페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그리고 경력이 한 5년 이상이 되고 나는 뭐 무사고고 이제 나름대로 요 업계에서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뭐 방구 깨나 낀다, 이제 그 정도 수준 되시면은 어느 정도 받느냐, 그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드라이버를 주로 이렇게 트레이너라고 하죠. 그 드라이버가 이제 신규 드라이버들 들어왔을 때는 뭐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옆에 태워다니면서 이제 그 뭐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그런 드라이버들 트레이너라고 그러죠. 그런 트레이너들 정도 되면은 페이가 최소 한 4, 5달러 정도는 받을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마니토바에 처음 들어간 그 플랫베드 회사에 그게 뭐 그 트레이너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리차드라는 게 영감님, 그때 연세가 60인가 됐으니까 지금은 은퇴하셨겠죠. 그 영감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시급이 18달러인가 그랬고요. 13년 전이네요. 시급이 18달러인가 그랬고, 마일당 페이를 제가 처음에 회사 입사할 당시에 38센트로 이렇게 계약했거든요. 38센트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회사 관둘 때
55센트인가까지 받고 제가 마일당 55센트인가를 받고 일단 회사를 갖다 사직을 내고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 그 영감님이 받는 시급이 42달러인가 43달러인가 그렇더라고요. 아예 그냥 게임이 틀려버립니다. 이제 뭐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쌓은 경력이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부러워만 할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지경까지, 그 경지에까지 오르기까지는 남이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남이 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5년 이상 정도 되면은 시급이 평균 한 30달러 정도는 받으실 겁니다. 어느 주에서 일을 하시든 한 30달러 정도는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마일당으로 따지면은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58센트 내지 한 62센트 그 정도는 아마 받으실 거예요. 62센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간단하게 60센트를 기준으로 보고 한 달에 12,000마일을 뛰었다 보면 세전소득이 7,200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봉으로 따지면은 연봉이 한 8만 불 조금 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소득에 속한 그런 직업군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캐나다에는 트럭 드라이버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백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새 젊은 것들 사람 안 된다, 저래 갖고 밥이나 먹고 살란가 모르겠다, 요 똑같은 이야기를 옛날에 그 석기시대 때 그 동굴 안에 새겨놓은 상형 문자를 어느 누가 분석을 해갖고 알아보니까 옛날 석기시대 때도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석기시대 때도 그 사회에, 그러니까 주류계층 노인들이 요즘에 젊은 것들 인간 안 된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형 문자로 동굴 속에다 새겨놨다던데, 하여튼 이 말은 세대를 거듭나도 없어지지 않을 말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조금 고되고 힘들고 그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반면에 젊은 친구들이 또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뭐 그렇게 개발하고 아무튼 그런 쪽도 많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아무튼 그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좋다 나쁘다 그걸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거리 트럭 드라이버 하면은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일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나와가지고 핸들을 잡고 하이웨이를 달려가는 지금 요 순간은 그냥 뭐 다른 사람들하고 평범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요 뒤에, 그러니까 벙커라는 공간에서 잠을 자고 저기서 24시간을 생활을 하고 짧게는 일주일, 저 같은 경우는 길게는 2주, 14, 5, 6일 정도까지도 차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고 뭐 집에 들어가 봤자, 기껏 쉬어봤자 한 3, 4일 쉬고 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사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조금 흘렀는데요. 캐나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아이고 뭐 돈도 귀찮다, 돈도 귀찮다 하면 말이 좀 그렇네요. 뭐 페이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인간답게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문화생활 다 누리고 뭐 그렇게 조금 작게 받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트럭 드라이빙을 하려고 저 트럭 학원들 같은 데 가보면은 학원에 보면 수강생을 보면 대충 거기 분위기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아마 캐나다는 주로 지금 학원 수강생들이 러시아나 영국 드라이버들이나 이제 유럽 쪽 드라이버들이 아마 70-80%일 겁니다. 70-80%는 좀 아마 유럽 쪽 드라이버들이 한 50-60%일 거고요. 나머지 30-40%가 인도 드라이버들일 겁니다. 인도 드라이버들. 인도 드라이버들은 인도 사람이 트럭 드라이빙 스쿨을 만들어 놓고 인도 말로 가르쳐 갖고 그래가지고 트럭 드라이버를 배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도인들이 굳이 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진짜 그 뭐 페어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데 페어를 하지 않고 뭐 덤핑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밉상을 좀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것도 뭐 따지고 보면 그 민족들의 뭐 저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지 뭐 그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욕만 한다고 뭐 그 애들이 갖다 일단 바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시점이 그렇습니다.